천국의 관점에서 제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시즌2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제국의 흥망성쇠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제국다운 모습을 갖췄던 아시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갔는지를 보았는데요.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시리아가 어떻게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이 제국의 원리와 또 천국의 운영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천국과 제국, 그것은 어떻게 가장 틀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영 원리일 것입니다. 천국도 제국도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하는 원리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국은 국방과 경제, 또 종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제국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힘으로 누르고 또 돈으로 누르고 또 종교를 통하여서 겁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이 제국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것이죠. 사상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지킬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제국의 국민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 샘플처럼 보여주기 위해 이 가나안 땅,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이 레반트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그 샘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최초의 왕은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국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왕조를 창건해 주셨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돼서 그는 앞선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원리를 저버리고 제국의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스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결과 BC 722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오직 8명의 왕만이 이 제사장 나라의 원리를 온전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남왕조가 북왕조에 비해서 약 150년을 더 존속했지만 왕은 19명과 20명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북왕조의 왕들은 빨리 교체 주기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총 7번의 쿠데타를 통하여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네. 결국 북왕조와 남유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슬픈 일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시리아 제국은 이 지리적으로 보자면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이 두 강 사이에서 발행했었던 문명입니다. 고대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수메르 제국 또는 아카드 제국, 또 구바벨로니아 제국, 다양한 제국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누구도 아시리아 제국만큼 강력한 제국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쪽 지역에서 만들어진 바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아시리아는 최초로 고대 오리엔트 지역, 즉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석권했던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또 가장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런 제국이기도 하죠. 이 제국의 최초의 수도는 바로 아수르였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수르 지역에서 여러 번 수도를 옮겼다가 거의 마지막에는 니누웨로 마지막 수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요. 이 아수르는 총 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호신, 바로 아수르 신이었습니다. 즉 아수르 도시를 지켜주는 아수르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세력이 커져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도시이면서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도시를 중심으로 커져버린 제국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아수르 하면은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총 3번의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구아시리아와 중아시리아 또 신아시리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함께 살펴보는 아시리아는 바로 이 신아시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분열왕국 시대이고 또 이때 북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아시리아 제국을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아슈르나시르팔 2세, 우리가 지난주에 좀 포로들에게 잔혹하게 되었던 왕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와 또 살만에셀 3세, 최초의 북왕조 아하방과 또 12개 국가가 연합하여서 이 대항했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져서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바벨론 지역 동쪽을 석권하고 다시 그 여세를 몰아서 왔을 때는 북왕조의 이 예후 10대 왕 예후가 이 뇌물을 바치면서 그에게 굴복했었던, 또 그 사실을 블랙 오벨리스크에 담아놨었던 살만에살 3세, 이때 이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가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바로 이 정도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 신아시리아의 두 번째 부분이래, 중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디글라필레셀 3세와 그다음에 살만 에셀 5세,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시작했었던 이 살만에셀 5세, 또 결국 그것을 무너뜨렸던 사르곤 2세, 그리고 성경에는 산헤립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산헤립 왕 때 영토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보다 더 짙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때 왕들이 넓혀놓은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었을 때가 언제냐? 이 산헤립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 그리고 뒤를 이은 아슈르바니팔 왕 때 가장 최고의 영토를 가집니다. 즉 넓어진 때가 언제 어느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이집트 지역을까지 석권을 함으로써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때가 바로 이때 이들 왕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 속에 이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자그마한 소국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람, 우리가 흔히 다마스커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아람 제국은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결국 티글랏필레셀 3세에 의해서 BC 732년에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 역시도 반아스리아 연합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르곤 2세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왕조표를 보면은요, 위에가 북왕조 이스라엘, 아래쪽이 남왕조 유다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3교시에 살펴볼 그 기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북왕조로 보자면 무나헴부터 또 이어지는 이 베가, 또 호세아 왕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부분, 북왕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남유다는 같은 시기에 이 아하스 왕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시아가 거의 끝날 때부터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주로 아하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아시라 제국은 그럼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고대의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고민해본 아시리아 제국의 강성할 수 있었던, 강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후계자 양성인 것이죠. 이 아다르니라든지 아수르나시르팔 2세, 또 티글랏빌레셀 3세, 사르곤 2세 등 아시리아 제국에는 이런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이 훌륭한 또 위대한 왕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시리아 제국이 후계자 양성에 힘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후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아시리아 제국에서 왕위를 물려받기로 예정된 이 왕자들은요, 계승의 집이라고 불렸었던 곳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또 전문적인 후계자 양성 코스를 밟게 돼 있었습니다. 이 계승의 집에 들어갔었던 아시리아의 한 왕자가 이 계승의 집에 대해서 남긴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점을 치는데 익숙한 학자들과 하늘을 연구했다. 나는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었고 수메르인의 문자와 어려운 아카드어를 읽으면서 대홍수 이전의 기도문을 읽는 기쁨을 누렸다. 나는 중무장한 궁수처럼 아리투 방패와 카바부 방패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자, 이 글에 보면은 그가 배운 학문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어떠한 장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문학을 배웠고요. 또 난해한 수학 문제, 수학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아카드어로 시를 읽었죠. 즉 기도문을 읽었죠. 문학과 언어학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자들은 필수적으로 군사학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또 체계적인 후계자 양성 과정을 통하여서 아시리아 제국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 여러 정복군주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고대 사회에서 정말 만든 작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융성한 그 문화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계자 양성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사회에서 강력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아무리 후계자 교육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본 것처럼 이 지리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나라의 또 어떤 성격이나 방향, 국민성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지리적으로 사방이 뻥 뚫려져 버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제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와 또 아들로 계승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존속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강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그들의 군사력일 것입니다. 사실 아시리아 제국도 여러 차례의 패망의 위기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의 중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요.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우리 6번 관부터 10번까지가 바로 이 아시리아 관입니다. 이 아시리아 관인데요. 그 중에서 이 7번 전시실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전시실 전체가 모두 아시리아의 전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늘 적과 대치해야만 됐었던 이 지리적 특성을 가진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왕의 용맹함은 언제나 큰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벽화 곳곳에 보면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이 아슈르 신, 아수르 신이 날아다니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왕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슈르 신은 바로 왕과 군대를 보호하는 그런 수호신이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예, 이게 7번 전시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전투 장면을 담고 있죠. 이것도 역시 그들이 전투에 동원됐었던 그런 물품이 무엇인지를 볼 텐데요. 좀 이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번 전시실을 보면은요.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부조가 있습니다. 이 니네베 지역, 성경에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니느웨 지역에서 출토된 작품들이 여기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모습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네, 무엇이 보이시죠? 네, 왕이 전차 위에 있고요. 전차 뒤를 쫓아오는 이 사자를 화살로 공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이미 한 4개 정도로 추정되는 이 화살을 이미 몸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의 용맹함. 이 왕이 조금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네, 왕의 용맹함을 이렇게 잘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왕이 아주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미동도 없이 사자를 겨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아시리아 제국의 이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이 출토품들을 보면은 유난히 왕이 사자를 죽이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이렇게 화살로 죽였지만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의 거의 마지막 전성기 때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 왕은 창으로 지금 사자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과 창으로 죽이다가 이제 뭐로 죽이냐? 이렇게 칼로 이제 단검으로 꽂아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이 부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창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칼로 죽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사자에게 이게 뭐 한이 맺힌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사자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부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요, 어떠한 점령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점령지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을 죽이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점령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짐승들 모두를 내 발 아래 두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은 왕의 용맹함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강조하는 바로 그런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력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협동 전술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조직력인 것이죠. 아시리아군은 주력군, 즉 정예병이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도 두었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약 6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군사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을 보면은요, 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사자 사냥과 궁수 행렬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병사들이 하고 있는 이 물품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헤드폰이 달린 투구, 이렇게 여기 얼굴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또 등 쪽을 보여주는 등판, 또 활, 또 허리에 차고 있는 짧은 칼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한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공격 개시 그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열정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체계적인 그런 조직력을 갖췄습니다. 자, 보십시오. 궁수가 활을 쏠 동안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궁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활만 계속 들이다 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호와 공격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궁수들은요,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이라든지 창으로부터 자신이 노출돼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활을 쏘는데 집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옆에서 방어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활을 쏘고 얼른 숨느라 바쁠 때보다 오히려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2인 1조를 이루는 이러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와의 전쟁, 즉 라기시, 남유다의 그 라기시라는 그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라기시의 성을 어떻게 함락하려고 공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2인 1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한쪽 사람은 활을 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왼손에는 작은 방패를 또 오른손에는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가까이에서 급습하는 적을 칼로써 찌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활 쏘는 사람은 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2인 1조의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뿐만 아닙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역시 2인 1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죠? 한 사람은 활을 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작은 방패를 두고 또 다른 손으로는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인 1조의 공격 전술이죠. 특별히 이 옆에서 막아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칼을 뒤로 하고 있는데 칼의 길이가 어떻죠? 네, 좀 짧아 보이고 동시에 또 굵기가 얇아 보이죠. 왜 이럴까요? 네, 이것은 바로 당시 철기 문화 또 철광석을 공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교적 얇은 칼날이 있죠. 철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철기 문화를 당시에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주로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이 철광석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이 충분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철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칼의 너비를 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아시리아군은 4개의 병과를 운영했습니다. 보통 보병뿐만 아니라 이 말을 타고 가는 기병, 또 활을 쏘는 궁병, 또 말에다가 전차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전차병까지 이 4개의 병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력이 강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군사적 혁신입니다. 즉 운용 능력이죠. 이전까지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시리아 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병을 운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병을 운영했던 것은 아수르 제국만은 아니에요. 고대 아수르 제국의 가장 강력했었던 라이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리아 제국보다 바로 위에 있었던 우라르투 왕국이었습니다. 우라르투 왕국 역시도 이 기병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제한적 운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운영했었던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초로 기병을 정규병으로 편성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병을 정규병과에 편성하고 편입시켰던 그런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럼 아시리아 제국은 어떻게 기병을 운영했을까요? 초기에는 2인 1조로 운영했는데 한 명은 창이나 활을 쏘는 기병이고 또 한 명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호위해주는 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거 없는 병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보다 더 발전시킵니다. 처음에는 정찰이나 유격 정도, 돌파하는 정도로만 썼지만 나중에는 이 기병을 훈련시키고 또 전문 지휘관을 육성하기도 하고 이때 사용할 군말을 대량으로 사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오면은 이것을 3개의 기병으로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데 돌격기병, 또 군기병, 또 호위기병 이렇게 됩니다. 창을 들고 돌격하는 그런 기병이 있는 반면에 활을 쏘는 기병이 있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호위 기병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이 혁신적인 이 병과 운영을 아시리아 제국은 했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력이 강력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3000년 전 아시리아 제국은 태음력을 최초로 사용했을 정도로 찬란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그들이 사용했었던 무기를 보면은 이 투구의 형태나 이 방패의 형태를 보면 이 적이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보다 더 효과적인 방어를 가능하게 한 그런 무기 개량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도 잠시 봤었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밑에 물고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물속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시죠?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 몸에 각종 무장을 했을 경우에 이게 물에 가라앉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 네. 동물의 이 장기를 가지고 동물의 이 가죽으로 공기를 채워진 이 튜브를 타고 물에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너는 그런 기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물을 이렇게 무사히 건너고 뭐 활을 쏘고 창을 쏘는 거 다 좋지만 마지막에 몰리면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은 높은 성벽에 박혀 높은 성벽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을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성을 포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면은 내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성을 포위할 수는 없었기에 또 그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될 그 노동력이 여기에만 묶여 있었다면 국력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쇠퇴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들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 성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전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열정만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결국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관건이었습니다. 아스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기술력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본 그림을 보면은 아스리아 제국이 이 적의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조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한 이 여러분 장치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바로 확대 보면 바로 요 장치입니다. 네.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것은 충각이라고 해서 충격을 줘서 이 적의 그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장면, 이 충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적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활을 쏘아서 정말 그들의 이 충각을 공격하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이런 방어 타워가 있습니다. 이 방어 타워와 충각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로 헬레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소위 말하는 이동식 공성 장비가 바로 이 헬레폴리스입니다. 이 헬레폴리스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오늘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스리아 제국은 그들의 거대한 탁월한 기술력을 통하여서 이러한 헬레폴리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퀴가 주로 6개나 있죠. 네. 바퀴가 6개 달려 있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높이가 30m나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했죠. 이 헬레폴리스를 이 전장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 무거운 것을 끝까지 긁고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우리 생각에 뒤뚱뒤뚱하다 전복될 것 같지만 거의 전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도 일단 성벽까지만 가지고 가면 함락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헬레폴리스가 보이죠. 이렇게 헬레폴리스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이 아스리아 제국이 개발한 이 엄청난 무기 앞에 많은 성들이 속절없이 함락되었던 것이죠. 자, 헬레폴리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력은요, 이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세요? 네, 그렇죠. 땅을 파고 성 안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는 땅굴 기술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헬레폴리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 이 성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처형하기도 하고 또 장대에 꽂아서 전시함으로써 심리적 효과를 노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스리아 제국의 군사력이 강력했던 네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심리전과
정보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심리전이 끼쳤던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아시리아 제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잔인하게 이를 데 없었는데 포로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탑처럼 쌓아놓기도 하고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도로에 또 벽에 널어놓기도 하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감히 아시리아 제국의 대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처형당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투항하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보전에도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 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통과하고 또 그냥 그 나라를 스쳐 지나가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중요한 정보, 또 핵심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현재 궁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상황들이나 누가 새로운 실권자로 다음에 등극할 것인지에 대한 또 지금의 왕세자가 정말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에 가장 해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참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교역망입니다. 이 상인들이 다니는 물자가 오가는 그런 교역망이었는데요. 상인들이 참 많았었기에 그들은 상인들을 통하여 아시리아 제국은 상인들을 통하여 많은 여러 국가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은 각 나라에 스파이를 보냈고 정기적으로 그들로부터 보고서를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전쟁을 벌일 때 어떤 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인지 그들은 미리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상인들이 많았기에 좋은 정보 자원들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력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보급과 수송 능력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군수 조달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송의 중요성을 그들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과 또 교량 건설, 또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낙타를 군수 물자 수송에 최초로 활용한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 제국의 탁월함은 결국은 그들의 군사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급에 중요한 이 보급은 결국은 군 사기에도 탁월한 영향을 미쳐서 승리에도 당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급 능력입니다. 보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고대부터 심지어 현대까지에 걸쳐서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보여준 이 보급 능력, 이 끊임없이 군수 물자를 조달해내는 능력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즌 1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2차 세계 이 역사에 기록된 군대 중에서 병참 부대를 개념을 가장 먼저 실천한 군대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활을 쏘고 뭐 창을 던지는 이런 전투 부대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부대의 개념을 먼저 일깨우고 실행했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면요, 미국은 끊임없는 물량들이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시에도 미국 군인들은 언제든지 저렇게 통조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팸이라는 그 통조림도 마치 저때 이제 보급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적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는데 미군들은 너무 많이 스팸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물량들이 남아뒀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통조림 스팸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통조림을 처치곤란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참호전이 계속되었을 때 또 바닥이 이제 습기가 많아서 물이 가득 차고 또 잘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주둔했을 때 이 스팸을 땅에 이제 포장처럼 이제 묻어서 미군들이 보다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스팸 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팸 메일 너무 많이 날라오는 그 메일들 그것을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팸 메일의 유래가 바로 이 스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마음껏 공급되었다, 차고 넘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미국이 정말 물량을 정말 이 군수 조달에 정말 병참에 있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를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미국 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다 살찐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꽉 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군수품 조달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병참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미국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민주주의와 엄마, 베티 그레이블, 당시 유명했었던 여배우입니다. 또 코카콜라와 아이스크림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고 할 만큼 아이스크림 사랑이 유난했죠. 그들은 어디서나 실제로 이 전쟁 중에서도 어디서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필수 군수품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스크림 같은 기호식품도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정말 보급품 이 공급 수준이, 이 병참 수준이 참전국 중에 가장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PX를 이 아이스크림 판매된데요. 이게 이동식으로 하면서까지 아이스크림을 공급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대국들은 어땠냐? 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가 뭐죠? 우유와 설탕입니다. 이 우유와 설탕을 이 군인들부터 먹이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군수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기에 이 물량이 언제나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인구를 가지고 군수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단 군수품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동력을 써야만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원을 재분배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이것은 전쟁 중에 있을 수 없는 사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어땠습니까? 네, 미국은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공급되었습니다. 네, 태평양 전투 중에 이 아이스크림이 공급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에 볼 수 있죠. 예, 미 해군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군에게 보급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영국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이 전쟁사를 살펴보면요, 미국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영국군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특히 영국의 장교들을 보면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 뿌리 깊은 자존심 때문에 이제 미군이 먼저 하면 왜 니네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제일 먼저 거기를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때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을 보십시오. 네, 체면이고 고집이고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미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부상병들에게도 아이스크림이 제공됐을 뿐만 아니라 작전을 잘 마치고 돌아온 파일럿들에게는 어김없이 아이스크림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 전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이 조제프 해군 소령이 자신의 전투기 조종석에 걸터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무사기한한 그 기쁨을 다른 것이 아닌 아이스크림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육군과 공군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해군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해군이 타고 있었던 전투함들은 안 그래도 이 공간이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아이스크림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병참의 중요성을 미군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해군이 만들어낸 놀라운 작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과르추오였습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전용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배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방주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는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가죠. 그것이 뭐 기름을 때우는 내연기관이든 또는 LNG선이든 또는 이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나 이 방주는 뭡니까? 자력 동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이죠. 과루추오는 그런 의미에서 배가 아닌 바로 방주였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로 건조한 바지선으로서 엔진 등 어떠한 동력 장치도 없어서 다른 배가 끌어줘야만 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바다에 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죠. 근데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왜 만들었냐?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연간 유지비 100만 달러짜리
예, 이 콘크리트를 해군은 12척이나 건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왜입니까?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미 해군은 시간당 1,500갤론, 무게로는 약 시간당 5.7톤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해내는 네, 이 엄청난 거대한 생산시설, 아이스크림 생산시설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베스킨라빈스가 네, 만들어진 것이죠. 해군의 공급 12척이 공급되었습니다. 실제로 USS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불행하게도 이 일본의 공격을 받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서 이제 그만 배에서 내리라는 퇴함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승무원이 번뜩 일어나서 냉동고로 들어갔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서 냉동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로 그 잠금 장치를 깨서 그 안에 있었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왔고 배에서 이제 마지막 퇴함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갑판에 앉아서 모든 수병들이 사이좋게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던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예,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마 미국으로 하자면 이것이 내 입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사기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입맛이 있던 없던 또 먹고 싶던 먹지 않던 우리는 꼭 먹어야만 살 수 있죠. 우리가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하죠? 그러지 말고 한술 떠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네, 양식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꿀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합니다. 꿀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죠. 그런데 꿀을 왜 먹습니까? 네, 맛있으니까, 땡기니까, 좋으니까 먹습니다. 일종의 기호식품인 것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없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먹어야죠. 그래서 읽기 싫어도 말씀을 읽어야만 되고 오늘은 좀 바쁘고 조금 컨디션이 그래도 말씀을 읽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당위성, 의무감 때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시간이 갑자기 남았는데 가장 재밌는 거, 이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할까? 어떤 게 재밌지? 그치,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밌지. 그러면서 읽는 것이 말씀이 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시즌2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아니 아이스크림처럼 여겨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 영적 병참을 온전히 수행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싸움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기도를 통해서 땡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병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활한 이 군수품 조달, 싸울 수 있는 힘을 조달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행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병사들의 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행복한 미소가 나오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이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잔혹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잔혹함을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제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조금씩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쪽 지역에 강제 이주시킨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섞여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점점점 민족적 정체성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강제 이주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동력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이 새로운 수도를 만들거나 도시를 건설할 때 이런 포로로 잡아온 값싼 노동력들을 이용했습니다. 아니 공짜의 노동력이죠. 또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말살시켜서 반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아시리아 제국이 패망한 다음에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 역시 이들의 이 제도를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즉 한 곳에 정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뿌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들을 끌어다가 여기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사마리아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혼혈하여서 함께 결혼하여서 만들어진 바로 사마리아인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리아의 잔혹함의 첫 번째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로와 피정복민에 대한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아슈르나시팔 2세는 대표적인 정복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17년간 14회나 원정을 떠났죠. 그는 69,574명을 초대해서 열흘간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성문 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기둥을 만들었다. 반란의 지도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의 떨어진 살점이 그 기둥을 덮었다. 반란자들 중 몇 명은 기둥 속에 묻어버렸고 몇 명은 창 같은 뾰족한 나무 기둥에 꽂아 높이 매달았으며 나머지는 기둥에 매달았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자르고 어떤 사람들은 코, 귀, 손가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파내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불태워 죽였으며 나머지는 유프라테스 강에 보이는 사막의 갈증으로 목말라 죽게 했다. 그는 잔치 중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아스리 제국의 또 다른 왕은 기념대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제네바 협약에 있어서 포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적으로 대하도록 했지만 이 고대 사회는 그러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잔인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제국도 이토록 잔인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리아 제국만이 이런 일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잘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조를 만들기도 했고 또 그들의 쐐기 문자에 자세하게 이것을 묘사해서 마치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줄 만큼 잔인하게 이것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자면 아시리아 부조 아슈르나시팔 2세가 한 일들인데요. 포로의 눈을 뽑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손과 발목을 잘라놓게 됐습니다. 팔을 잘랐고 이렇게 기둥에 사람을 꽂아 놓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 이렇게 전시해 놓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죠. 또 아시리아 군사가 라기스에서 포로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들의 살가죽을 통으로 벗겨내는데 최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보도록 했죠. 또한 두 명의 아시리아 군인이 바벨론 포로에게 자신의 가족의 뼈를 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편하게 매장이 일반화되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죽음 이유조차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포로 퍼레이드 때는 살해된 적군의 머리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행진하는 이런 잔혹함을 그들은 서슴없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스리아를 동방의 채찍이었다라고까지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네베 사람들, 니네베는 이제 니느웨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말을 반문명적 또 잔혹한 지배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사람들, 이 고린도죠, 코린토리안, 이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는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 같아 라는 말은 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잔혹하고 반문명적인 사람을 니느웨 사람 같아 라고 이 말할 만큼 이런 잔인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그들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궁금증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갑자기 광대해진 영토를 다스리려면 그들은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유화책이 있겠죠. 또 하나는 강경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화책은 힘들죠. 협상하고 또 뭐 그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고 또 그래서 뭐 딜을 하고 이건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뭐 그러면 대신에 이걸 봐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 세금을 더 많이 내주라. 이렇게 유화책은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강경책은 어떻죠? 네, 목 잘라. 10명만 죽여서 목 잘라서 탑 세워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그 방법은 간단할 수 있죠. 그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토록 방대한 영토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운영해내야 될까 고민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택한 것이 이런 잔인한 강경책, 공포 정치를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공포 정치 덕분에 그들의 점령한 영토에서 각지에서 끊임없이 이 제국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각종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강경책, 이런 잔인한 포로를 또 점령지의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같이 이 성경 속 제국 이야기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잔인함을 서슴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신학적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아슈르 나시르팔 2세 때 그 곳에서 발굴된 이 하나의 이 부조입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운데 나무가 보이고, 네, 양쪽에 두 명씩 4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어떤 독수리 같은 무슨 마크가 있네요. 자,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먼저 이 가운데에 있는 나무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신성한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신성한 나무를 통해 아시리아 제국의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되고 공급된다고, 부의 원천이다라고, 풍요의 원천이다라고 했었던 신성한 나무인 거죠.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 같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이 신의 아슈르신입니다. 아수르신. 즉, 이 모든 이 풍요를 주는 신성한 나무 위에 있는 아수르신. 즉, 이 모든 통치권의 원천인 수호신 아수르가 이 풍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신의 이 영향력 바로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왼쪽 사람은 누구고 또 오른쪽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은 두 사람 다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를 의미하는 거죠. 어느 쪽에서 보든지 왕이 보일 수 있도록 양쪽 모두에다가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 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이고, 왕으로부터 이 신성한 나무가
공급해주는 이 풍요가 공급된다고,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왕은 팔찌를 하고 있고 왕의 권위의 상징인 이 홀을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나시르팔 왕 뒤에 어떠한 손이 보이시죠? 이 손. 뭘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솔방울 같은 걸로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뭔가를 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등에 날개 같은 게 달린 게 보이십니까? 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령입니다. 수령. 이 수령들이 어떤 통을 들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왕에게 뿌려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떤 통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 수령이 뿌려주는 액체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왕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 모든 잔혹행위, 즉 살인과 고문과 침략과 약탈 등을 정당화해 줍니다. 왜냐? 모든 살인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수호령들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물을 계속해서 이 왕에게 뿌려줍니다. 왕이 정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 벌인 모든 일들은 이 수호령들이 뿌려주는 거룩한 물로 인하여서 모두 다 깨끗이 씻겨지고 정화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바로 이 통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정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잔인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잔혹 행위의 결과로 결국은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안식과 풍요로운 삶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아니 이처럼 잔인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공급해 주는 한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모든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삼지 않았고, 아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것을 칭찬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물론 일제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규탄하는 일본인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침묵했습니다. 침묵으로 정당화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제국주의적 이 야망을 펼치면서 얻어지는 반대급부, 그 풍요를 그들은 받아 누렸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아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풍요에 취해 살다 보면 잔혹함마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좀 힘들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국주의적 야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피 흘리는 학살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또 종교의 힘으로 누르는 이 제국주의적 야망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말라비틀어 버리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토록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면서 단순히 아시리아 제국의 이 잔혹함에 한숨만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제국주의적 운영 원칙을 통하여서 이런 운영 원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또 그것을 아무런 고민 없이 치닫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강도는 다르겠으나 우리 안에 이 아시리아 제국 같은 그런 잔혹함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운영하는 원리는 과연 어떠한가? 힘의 원리, 또는 돈의 원리, 또는 다른 그 무엇의 세상 문화의 원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삶에 순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가? 나는 이 천국의 원리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제국의 원리를 따르는 자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어서 잠시 뒤에 우리 두 번째 수업을 3교시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